네, 안녕하세요. 메트로폴리스 유학연구소 양우영 연구소장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캐나다 어학연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학연수나 유학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권 발급인데요. 여권은 전자여권이 도입되면서 발급 대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직접 발급 받으셔야 되고요. 발급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일주일 내에 발급이 됩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구비 서류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진을 찍으실 때 여권 사진의 배경이 흰색입니다. 따라서 흰색 옷을 입게 되면은 얼굴만 남게 되겠죠. 따라서 흰색 상의는 착용하시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여권의 종류는 뭐 단수여권, 복수여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위해서는 복수여권을 발급받으시는 게 맞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0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으셔서 중간에 뭐 기간이 부족해서 갱신이나 혹은 재발급 받는 일이 없으셔야 하겠습니다. 여권이 있으신 경우라면은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서 6개월 이상 남았는지 또는 어학연수나 유학 기간 이상 충분히 남았는지 확인하시고 그 기간보다 부족하다면은 재발급이나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캐나다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캐나다는 한국에서 실제로 학생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것은 유학 허가서라는 것입니다. 이 유학 허가서를 들고 캐나다 공항에 입국하셔서 이민국에서 간단한 심사를 받으시면은 이런 실제 학생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발급 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8주 이내에 발급되는데요. 여름이나 겨울방학 시즌에는 당연히 학생들이 몰리겠죠. 이런 경우에는 12주 전에 접수하시는 것이 안정적인 수속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비 서류는 뭐 자세한 되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자세한 구비 서류들은 로드맵 코스의 가이드를 확인하시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들만 짚어드리자면 구비 서류는 모든 서류는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뭐 미리 준비하신다고 3개월, 4개월 전에 서류를 준비하셔도 그 서류가 유효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발급되거나 혹은 국문으로 발급된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번역하시는데 굳이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보증인데요. 어학연수 유학 기간에 필요한 학비와 생활비의 한 1.5배 이상의 충분한 재정증빙과 그 다음에 그 재정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소득금액 증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캐나다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확인해 보면요. 출국일을 기준으로 학생비자 신청은 8주 전에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학 기간에는 조금 더 일찍 하셔야 되겠죠. 구비서류는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8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출국일은 개강일 기준으로 한 일주일 전에서 뭐 이틀 전 이럴 때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외국 경험이 없다든지 혹은 시차 적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 일주일 전 정도에 출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와 달리 이렇게 여권에 실제 비자를 부착해서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발급 기간은 비자 인터뷰를 거치셔야 되는데요. 비자 인터뷰 후에 한 일주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뷰 예약이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항상 이렇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하자면은 개강일을 기준으로 4주 전에 접수하셔야 되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여유를 둬서 6주 전에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서류는 캐나다와 달리 미국은 국문으로 발급된 서류는 그냥 국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정보증은 캐나다와 큰 차이 없이 1.5배 정도의 안정적인 어떤 재정을 증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비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출국일 기준으로 학생 비자 신청과 인터뷰 예약을 4주 전에 하셔야 되고요.
출국일 기준으로, 개강일을 기준으로 출국일은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이틀에서 7일 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 준비는 뭐 하실 것이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메가잉글리시 홈페이지에 로드맵 코스 어학연수 준비 가이드를 확인하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들만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항공권은 출국일 2, 3개월 전에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방학이나 연휴 시즌은 보통 뭐 뉴욕이나 밴쿠버, 뭐 LA 이런 지역들은 100일 전에, 뭐 2, 3개월 전에 예약이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이 필수이겠고요. 유학생 보험은 보통 유학생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학생이 급성맹장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그 다음날 퇴원하는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입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수술을 하고 맹장 수술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보통 퇴원시키는데요. 이렇게 수술과 하루 그 입원하는데 비용이 한 2천만 원 가량이 들었습니다. 그 학생의 경우는 뭐 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었는데요. 보험 가입하지 않는 경우라면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겠습니다. 따라서 유학생 보험은 질병과 상해에 대해서 5만 불 이상의 플랜에 가입하셔야 되고요. 5만 불 이상의 플랜에 가입하셔야지 뭐 상해라든지 질병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학생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 유스호스텔 회원증 같은 경우는 보통 어학연수나 유학을 시작하고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나면 저는 중장거리 여행을 떠나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중장거리 여행이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과외를 통해서 왜 이런 것들이 좋은 건지 확인하시고요. 그런 여행을 할 때 학생증과 유스호스텔 회원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비용이 많이 절감됩니다. 짐꾸리기를 하실 때는 뭐 다른 것보다도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쓰시는 분들은 미국과 캐나다는 한국처럼 이렇게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쉽게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구입하려면은 뭐 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되고 그 검진을 받고 다시 또 구입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벌을 준비하셔서 가는 게 좋습니다. 학비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학생 계좌를 등록해야 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거래 왜곡한 은행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뭐 되게 어려운 표현 같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학비를 송금하는데 그 외환을 거래해야 할 은행을 지정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숙소 선정에 대해 확인해 보겠는데요. 숙소는 크게 홈스테이하고 기숙사, 렌트 이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어학연수나 유학의 목적이 공부에 전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오는 기숙사나 렌트는 보통 본인이 직접 음식과 청소 등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불필요한 시간을 드린다는 점에서 어학연수나 유학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홈스테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홈스테이는 4주를 기준으로 800불에서 이 숫자가 잘못됐네요. 1200불 가량이 소요되고요. 기숙사는 지금 보시면은 500불에서 800불이지만 이 비용들이 사실은 홈스테이와 달리 식사가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식사를 준비하고 그 식료품을 사다 보면은 홈스테이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게 됩니다. 홈스테이는 풀보드와 하프보드가 있는데요. 풀보드의 경우는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하프보드는 아침과 저녁 이 두 끼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생에 따라서는 굳이 외국에 나가서 좀 이렇게 렌트를 해서 살고 싶다,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학생이 있는데요. 사실은 생활의 안정성 면에서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외국에서 렌트해서 독립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홈스테이에서 2, 3개월을 이렇게 지내신 다음에 안정적인 생활을 바탕으로 렌트 정보를 확보해서 렌트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어학연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살펴봤던
어학연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들은 대부분 뭐 본인이 간단하게 하실 수 있거나 유학원에서 다 대응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학연수 영어 공부는 사실은 학생이 가장 시간을 들이고 공력을 들여서 준비할 부분인데요. 대부분 이 두 가지를 거꾸로 수속에는 열심히 공을 들이지만 어학연수 영어 공부는 뭐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충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을 계기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쏟아야 되는지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어학연수 영어 공부 왜 중요할까요? 뭐 단순히 뭐 영어 공부 많이 해가면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보다는 제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ILSC라는 뭐 미국과 캐나다, 유럽 쪽에 멀티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연수기관의 오후 선택 수업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가 레벨이 되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지만은 많은 3분의 2 이상의 과목들이 프로그램들이 중상위 이상의 레벨이 돼야지만이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낮은 레벨에서 수강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곧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준비되지 않은 어학연수, 뭐 수속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떠난다는 것은 어학연수 기관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고급 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도 실제로 본인이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똑같은 어학연수 과정을 거치더라도 기초 레벨에서 시작하느냐 중급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 어학연수 과정을 마치는 데 필요한 기간이 달라지겠죠. 따라서 비용 면에서도 한국에서 얼만큼 준비해서 가느냐가 결국 비용의 절감을 크게 가져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얼만큼 준비했냐가 가서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또 얼마나 좋은 학생들, 실력이 있는 학생들, 실력이 좋은 학생들과 공부를 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 어학연수 후에 같은 기간을 어학연수하더라도 성취도가 큰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러면 어학연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초중급 레벨에 해당하는 분들, 두 번째는 상급 레벨에 해당하는 분들인데요. 대부분 초중급 레벨의 경우는 그래마, 그러니까 문법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기초를 다지시고요. 그 다음 리스닝과 스피킹을 통해서 먼저 자유롭게 듣고 자유롭게 말하는 것들을 좀 쉽게 연습하신 다음에 리딩과 라이팅 이 영역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급 레벨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스피킹과 라이팅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영역을 집중학습 영역으로 선택을 해서 강화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학연수 영어 공부는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4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평가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단평가를 거치지 않고 그냥 본인의 감에 의해서 학원을 수강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어떤 과목이 실제로 부족한지는 본인의 감에 의해서 판단해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단평가를 통해서 스피킹과 라이팅과 리딩과 리스닝 이 4대 영역이 어떤 레벨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낮은 레벨을 형성하는 영역에 대해서 집중학습 영역을 도출해야 됩니다. 이 과목들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죠. 이 과목들을 집중학습 영역으로 도출한 다음에 어학원과 온라인 수강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출국 전까지 남은 기간에 매월 어떤 과목들을 몇 과목씩 어떻게 들을 것인지 설계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립한 다음에 수강 신청을 하셔서 매달 꾸준하게 성취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취도 관리와 진단평가를 위한 좋은 툴로는 모의터풀이 있습니다. 모의터풀은 이 4개의 영역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진단평가의 툴이고요. 모의터풀을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아까 로드맵 코스 가이드에 보시면은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과 캐나다 어학연수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여권 발급부터 시작해서 학생 비자, 그 다음에 뭐 출국 준비들은 대부분 유학원에서 대행이 가능한 것들이니까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학연수 시즌 영어 공부에 집중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을 절감하고 효과를 높였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뭐 추가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아마 큰 그림을 이렇게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가잉글리시 홈페이지 로드맵 코스의 어학연수 가이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가이드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나 추가로 궁금하신 점들은 Q&A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국과 캐나다 어학연수 준비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